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공 교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결국 오늘 아침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1차 영장심사는 무사히 넘겼지만 이번에는 결국 구속이 되고 말았는데 구속되면은 그 수감소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독방이 있고 그 여러 명이 같이 혼거 수용하는 수용실이 있는데요. 네. 혼거 수용실 같은 경우에는 6명이 한 방을 쓰게 되고 이게 한 3평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독방에 수감돼서 1.9평에 지금 되어 있는데 네네. 그거의 2배 되는 방을 6명이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독방이 좋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 명을 같이 있는 게 그 선호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방에는 그 전기 온열 판넬이 밑에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접이식 매트리스가 있고요. 네. 간이벽으로 화장실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대 같은 게 있고 이제 관물대라고 해서 뭐 물건 같은 거 얹어놓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서 한 45분씩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그 안에서 네. 생활해야만 합니다.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다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자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입은 옷이 200만 원짜리 양복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원에 구치소에- 나갈 때 입었던 옷이요? 네, 구치소에서 제공되는 옷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우 싸죠. 네. 그래서 옷이며 또 식사 같은 경우에도 한 끼 원래 얼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1,440원짜리가 기준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밥 하나에 반찬이 3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드시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직접 설거지를 한 다음에 또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물론 뭐 5만 원을 한도로 해서 과일 같은 걸 먹을 수 있다라고는 하긴 하는데 어차피 제공되어지는 과일이라는 게 밖에서 사 먹는 것하고 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열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 사이의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셈인데 지난번 1차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서 구치소에서 이제 나온 다음에 서초동 사옥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관계자들에게 정말 구치소에 있던 15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구치소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심경은 어떨까요? 네,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겠죠. 근데 네.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이곳에 잠깐 있다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가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서울구치소를 2번이나 가봤던 선배라고, 선배의 네. 입장에서 남기는 건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주 미아처럼 고립무원에 혼자 남게 되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네. 이 외톨이로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독방에 혼자 있지만 오가는 과정 속에서 재소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건데 네. 결국 인생에서 이제 2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한 번 정도밖에 경험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뭐 여러 사람들과 정말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를 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서도 뭔가 경험을 느낄 수 있다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사실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서민 보입니다. 생활을 구치소에서 느낀다는 게 좀 네, 서글픈 일이긴 그렇긴 하지만 한데, 예.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지 않고서 만약에 화려한 생활을 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그 2평도 안 되는 공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한 300평이 넘는 집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집 공간에 화장실 정도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지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굉장히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어제 특검과 삼성 측에서 모두 사활을 걸고 맞서지 않았습니까? 역대 최장 시간이었다고요? 그렇죠. 중간에 20분 쉰 시간 빼놓고는 7시간 반을 했고 휴정도 처음이었잖아요. 네, 휴정도 처음이었고 박상진 사장이 1시간 동안 이제 영장심을 출두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것이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최장기로 한 건 없다 이렇게 오히려 말할 정도로 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것 중에 좀 특징이 있었었는데요. 특검 측에서 6명의 그 수사관들이 나와서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걸 소명을 하고 네. 기록이 1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에 대해서 2시간 정도 그래서 증거를 설명을 했는데요. 삼성 측에서는 7명의 변호인이 나왔고 4시간 반을 설명을 했답니다. 네. 근데 이들이 특히 이제 역정을 두고서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블라디미르 말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라던가 그다음에 네. 이제 삼성 수혜주와 관련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했고 또 하나 특징이 그 외국 사례에서 그 강요죄 그러니까는 대통령이나 뭐 나라에서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돈을 제공했는데 그걸 강요죄라고 주장했다가 뇌물죄가 안 되고 강요죄 피해자로 남아서 결국 처벌받지 않았던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짚어가지고 예. 그 재판부에다가 소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본인들은 피해자였다, 강요죄 피해자였다는 걸 입증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영장이 발부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그 안종범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특검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원래는 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사실 제일 문제였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한 3차 때 독대하고 나서 자신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 그 상장과 관련해서 예. 바이오 산업 관련된 규제를 풀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융지주회사가 되게 삼성의 관건이었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관련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니 당신, 그러니까 안종보 수석이겠죠. 안종보 수석이 이거를 좀 해결해봐라.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영장을 발부하지 못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라고 한 내용이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안종범 수석의 그 말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증거로 나온 거고요. 예. 또 안종범 수석의 39건짜리 수첩이 새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 수첩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것과 일치했었고 또한 공정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가 있었었는데 공정위 업무 일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보강 증거가 되어서 영장을 발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이제 그 3주 동안 정말 많은 그 보강 수사를 해서 이번에 증거를 이제 확실하게 들이민 덕분에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된 서울구치소라는 곳에 지금 다른 재수자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요. 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또 뭐 예. 돈이 많은 재력가들 같은 경우는 범털이라 해서 네.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가 범털 집합소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뭐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기춘 전 실장으로 볼 수 있죠. 사회적 지위라고 한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김기춘 전 실장이 현재 서울구치소에 제소가 돼 있고요. 예. 그 바로 옆에 볼 수 있는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의 신데레라로 불리면서 정말 승승장구했던 인물인데 현재 두 분 다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련돼 갖고 구치소에 있죠. 그리고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결국 이 국정농단의 핵심 관계자로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핵심 주범인 최순실 씨, 차은택 씨, 장시호 씨 등등이 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혹시라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으면 어느 정도의 재력자라든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은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서울구치소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네네. 이 정도 상황이라면 뭐 소위 말해서 그 현재 홍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독방이 오히려 부족한 상황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고위층의 일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일단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치소에 7달 동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이제 구속이 되게 되면 10일이 기준이 되는데요. 그 네. 동안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정도 더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소되기 전까지는 20일 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재판에 넘어가기 전까지요. 예, 기소가 된 다음부터는 특검법에 의해서 1심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야 되고요, 선고를. 네. 그다음에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씩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장 7개월 정도, 그러니까 보석으로 만약에 그분이 나가지 않는다면 최장 7개월 정도까지가 3심까지 갔을 경우에는 구속 수감되어 있을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5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형량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사실은 지난번하고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뇌물을 공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얼마를 주었던 간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이외에 횡령하고 이번에는 국외 재산 도피 이런 혐의가 있고 또 범죄 수익 은닉죄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네. 근데 횡령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의 금원을 횡령했을 경우에는 특경과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네. 만약에 국외 재산 도피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 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제가 한꺼번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네.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해서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의 1.5배까지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 국외재산 도피 이유 관련된 혐의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감경을 해줘가지고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네. 유기징역을 선택한다면은. 근데 그렇지 않고 이번 사건과 같이 만약에 국외재산 도피 혐의가 들어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감경을 해줘도 그게 5년 이하여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가능한데 더더군다나 이재용 씨 입장에서는 뇌물죄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뇌물을 아무리 많이 주었어도 수수자의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만 공여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니까 상관이
상관이 없단 네.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국외재산 도피 혐의가 있게 되면은 뇌물죄하고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외국으로 빼돌린 돈이 몇십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집행유예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특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이 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강요에 의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모든 부인들이 부인해 왔지만 얘기한 것처럼 뇌물의 공여자와 이 뇌물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혐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의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적어도 뇌물죄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하고 간다라면 거기에 대한 화살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뇌물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5년 이하지만 뇌물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가법에 적용을 받아서 엄청난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까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용 부회장까지 만약에 굉장히 모든 부분들을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지막까지 뇌물죄에 대한 부분만큼은 서로 간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간다라면 얘기는 또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특검의 수사 기간이 2월 말로 정해져 있는데 혹시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여론의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갖고 특검의 기간이 연장되게 되고 헌재 판단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으로 정리가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헌재가 만약에 탄핵을 인용하게 됐을 경우에 사인 자연인의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 뇌물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청와대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뭐 일단은 겉으로는 좀 태평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차분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대면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할 것 같아요. 지난번 1차 영장 심사가 안 된 이유도 영장 발부가 안 된 이유도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특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난번에 그 영장 기각 사유를 전부 다 하나씩 보강을 했던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요청을 먼저 했었었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일방적인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보이콧으로 인해서. 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 하겠다라고 했는데 압수수색도 결국은 거부가 됐고 그래서 유례 없는 행정소송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제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제는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면 조사를 나가서 본인의 혐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일단은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황교안 대행에 매달려서 특검 연장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것인가 이 두 개의 사건 중에서 기로에 서 있는 건데 네. 지금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은 잘 실감 못하시겠지만 검찰 조사 받으러 가시면은요.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더라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허를 찔리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게 조서에 그대로 고스란히 쓰여요. 그러면 네. 오히려 그 조서를 읽는 상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혐의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반응을 묵묵부답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순발력이 있고 본인이 정말로 자신 있고 떳떳하다 그러면 대면조사 나가겠지만 네. 이재용 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증거가 많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증거를 들이대면서 대통령에게 당신이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모두 계산을 해서 대면 조사 할지 말지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이겠지만 삼성의 입장에서 기업의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조명을 좀 받고 있어요. 네, 주식의 주가로 보더라도 호텔신라의 주가가 연이어 좀 상승세를 보이고 네.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당분간에 뭐 큰 변화는 있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완벽하게 이제 확실시되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은 경영권이라든지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죠. 현재 삼성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그룹이 운영이 되게 되는데 총수 일가가 한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이 미래전략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이 각 계열사 전문 경영인 체제인데 지금 총수 일가로 볼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고요.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도 최지성 부회장을 비롯한 이 장충기 사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번 사건들의 주요한 혐의자로 같이 다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라 삼성 입장에서는 이 경영권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부진 호텔시라 사장에 대한 현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네. 거기다가 지금 뭐 특검에서도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다라는 네.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롯데라든지 SK, CJ 그룹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특검 입장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간이 열흘 남짓이기 때문에 네. 삼성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특검이 요청한 대로 수사 기간이 한 달 정도 연장이 될 수 있다라면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가 됐던 거에 힘입어서 롯데라든지 SK라든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촉각이 결국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한 한 축은 결국은 굉장히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고리가 민낯이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 과연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결국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특검 수사의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닙니까? 내일 특검에 소환이 되는데 직권남용 또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우병우는 수사하지 않느냐, 혹시 그 라인에 있는 검사들이 본인들에게 화살이 돌아갈까 봐 수사하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었고요. 네. 또 특검 내부에서도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일 이제 전격적으로 소환을 해서 하기로 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알고도 이걸 방관했다라고 하는 직무유기 혐의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권남용 혐의가 되게 추가가 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문체부 인사에 대한 보복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 말고도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 대해 개입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CJ하고 롯데그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9월 달에 회의를 하면서 우리의 그 기조가 문화 융성인데 CJ하고 롯데가 협조하지 않는다. 좌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종범 수석을 통해 가지고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넘어가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CJ를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 감시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조치를 취해라라고 말을 했더니 시장 감시국장이 그냥 이행 시정 명령만 내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수준으로. 그래서 청와대에서 화를 많이 냈고 네. 여기에 우병우 수석이 개입을 해서 시장 감시국장을 정말로 먼지 털듯이 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막 근태 상황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가지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나오니까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다른 직으로 자천을 시키고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이랬다는 혐의가 지금 공정위 압수수색에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또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몰래변론 사건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래변론도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어떤 핵심 단서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밝히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내일 소환을 하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영장 청구까지 지금 사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수사 기간이 연장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시간이 너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 말씀이 맞는데 이제 우병우 수사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병우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네. 수사는 계속해서 하고 있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혐의 사실을 무엇으로 정리해가지고 발표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던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특검 내부적으로는 이 우병우 수사만 전담하는 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우병우를 내일 소환하기 이전에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정리해 놓고 내일 소환 조사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영장 청구할 수 있는 범죄 사실 같은 것들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키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달려 있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면 특검이 그동안 수사를 열심히 시간을 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됐던 성과가 미진할 뿐만이 아니라 수사 기간이 연장한다 그래도 특별한 성과가 나올 것이 없다라는 명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네.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또 여기에 따라서 충분한 수사 기간을 갖고 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명분의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네. 근데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
승인해주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불리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두텁게 형성하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강경 보수층인데 이들 입장에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위험한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동안 행사했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모습이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소극적인 권한 행사에 준했는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만약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보여주는 건데 앞뒤가 맞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치인으로서 선택하게 되는 단 한 번의 수가 바로 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일 텐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